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새롭게 화학 과목을 담당하게 된 정주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학교에서 10년 내내 1학년 과학만 가르치다가 드디어 11년째가 되는 내년부터 우리 화학을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화학 1과 고등학교 3학년 화학 2를 담당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화학 전공이긴 하지만 사실은 10년 동안 1학년 과학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 화학 수업을 하는데 다소 이제 좀 어려움은 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어려움이냐면, 그러니까 수업이 어렵다기보다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통합과학은 제가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몸만 들어가도 그냥 머릿속에서 쫙쫙쫙 바로 나오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제 제가 배웠던 내용이고 전공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업을 자주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약간은 어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공했던 과목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학년이 되어 가기 때문에 이제 화학 1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 화학 1이라는 과목은 여러분들이 강제로 듣는 과목이 아니죠. 예를 들면 우리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문과를 가는 학생이나 이과를 가는 학생이나 어차피 공통적으로 들어야 되는 과목이었다면, 이 화학 1이라는 과목은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듣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듣는 과목이에요. 그럼 일단 시작할 때 뭘 얘기해 봐야 되냐면, 화학이라는 게 뭐고 우리는 왜 화학을 배워야 하는지를 얘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책에서도 첫 단원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이 화학이란 녀석이 뭐고 화학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이 화학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되게 쉬운 파트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생활과 화학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고, 우리는 왜 화학을 배울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화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케미스트리, 그래서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알아내고 물질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물질을 봐요. 이런 물질은 이렇게 생겼구나.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랑 반응하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겠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바로 화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에 대한 학문이에요? 어떤 물질에 대한 학문이에요. 어떤 물질에 대한 학문입니다. 이게 화학이라는 학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루게 될 건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물질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물질은 다소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위에 화학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합시다. 대표적인 걸로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저기 유리창이 있네요. 유리창이 있어요. 유리라는 물질이 있을 수 있겠죠. 유리라는 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유리라는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 과정에 이번에는 편집을 최소화하고 싶은데, 편집 과정에서 유리의 구조를 띄울 수 있으면 띄우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산소와 규소가 삼연체 구조로 결정을 이루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유리를 만드는 재료가 바로 석영 성분의 어떤 모래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짭짤한 맛을 내고자 할 때 사용하는 소금이라는 물질도 있죠. 이런 물질이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 주변에. 그리고 또 어떤 물질들이 있을 수 있냐면, 내가 자동차를 운전해야 되는데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줘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 휘발유라든가 경유와 같은 이런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있어요.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옷도 어떤 물질로 되어 있어요. 옷의 안쪽 태그 옷이 없네? 보면은 면 몇 퍼센트, 폴리에틸렌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써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잉크라는 물질, 물이라는 물질, 플라스틱이라는 물질,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그 물질들을 갖다가 하나 언급하기에는 너무너무 종류가 많죠. 너무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물질을 어느 정도 구분해 주는 걸 여러분들이 중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제가 맨날 고1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배운 걸 얘기할 때 중학교 때 배운 거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게 되네요. 자, 중학교 1학년 때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물질들. 그래서 그게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배웠을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고요.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것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금속 결합 형태의 물질이라는 것도 배웠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이 물질이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면 물질이라는 건 여기 있네. 물질이라는 것은 어떤 원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원소들이. 선생님 원소는 뭐예요? 라고 하면 배웠잖아요. 원소 주기율표라는 거 배웠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부르고 주기율표상에 있는 애들을 원소라고 부르고 이 원소들이 어떤 종류의 원소가 어떤 형태로 결합했냐에 따라서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뭐라고?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져요. 결합하여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원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원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두 번째, 결합에는 어떤 결합이 있지? 이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원소라는 거는 우리 주기율표상에 보면 막 100가지가 넘는 원소가 있잖아요. 그 원소 하나하나를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어떤 걸로 나눌 수가 있냐면 우리는 금속 원소라는 걸 배웠고 비금속 원소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자, 금속 원소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1족과 2족, 3족 이쪽에 있는 주로 그쪽에 있는 녀석들이고 그 녀석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쉽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었어요. 원소였어요. 전자를 던져버려요. 잃고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게 금속이고 반대로 비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반부, 즉 뭐 16족, 17족, 18족 이쪽에 있는 원소들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금속과는 반대로 전자를 누군가로부터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 원소라고 불러요. 물론 이제 금속과 비금속의 약간 좀 중간쯤 성질에 위치하는 뭐 준금속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준금속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금속 원소라는 게 있고 비금속 원소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금속 원소끼리 결합할 때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그리고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할 때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다음에 자세하게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단 여러분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날 때는요 되게 쉬워요. 왜 쉽냐면 하나는 전자를 잃고 싶고 하나는 전자를 얻고 싶어 해요. 그러면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애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애한테 전자를 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거든요. 누군가는 주고 싶어 하고 누군가는 받고 싶어 해. 기브 앤 테이크 오케이. 계약 성립하고 딱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결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전자를 잃기 좋아하는 금속과 전자를 잃기 싫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비금속의 결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냐면 둘 다 전자를 잃기 싫어하고 전자를 얻기 좋아하는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했었죠. 누군가 나에게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뺏어오지는 못하고 함께 공유하는 개념이었죠.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금속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느낄 수 있다시피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우리는 금속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제 자유전자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 공유결합 물질, 금속결합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에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 분자냐 아니냐라는 걸 많이 물어봐요. 자, 분자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한의 단위라는 표현을 써요. 최소한의 단위. 그런데 여기 이온결합 물질인 이온결합 물질인 금속과 비금속으로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소금을 봅시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Na 플러스 이온, 나트륨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염화 이온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결합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소금이라는 녀석의 성질을 가지게 하는 최소의 단위는 뭐냐라고 끊으면 이 나트륨 하나일까? 염화이온 하나일까? 얘와 얘는 성격이 완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소, 여기 있는 이 이온들 하나하나 끊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럼 이렇게 NaCl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인가? 이게 하나의 분자인가? 아니야. 어차피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 이곳과 이곳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요. 이 결합 길이와 이 결합 길이가 똑같아서 얘는 도대체 누구랑 주로 연결되어 있는 거지라는 구분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어떤 최소한의 성질을 가지는 최소한의 입자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낼 수 없는 이런 녀석들은요, 분자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나중에 알겠지만 얘는 분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 얘는 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 있죠, 물. 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는 꼴이잖아요.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있는 이 수소 원자는 이산소랑 결합한 거죠. 절대 이산소랑 결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여기 있는 수소 원자는 이산소랑 결합한 거지 얘랑 결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명확하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구분이 되죠.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분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자입니다. 그런데 흑연이라든가 다이아몬드처럼 어떤 한 덩어리,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라는 게 구분이 안 되는 결정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자가 아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유결합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금속결합이라는 게 있는데, 금속결합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속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금속의 양이온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자유전자가 있고, 금속의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있고, 금속의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있고, 금속의 양이온이 있고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때 이 자유전자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기도 하고, 얘네들 봤을 때 이거 하나가 한 덩어리인지, 이렇게 둘이 한 덩어리인지, 이렇게 셋이 한 덩어리인지, 이렇게 넷이 한 덩어리인지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결합 길이도 똑같고, 이 결합 길이도 똑같고, 이 결합 길이도 똑같고, 이 결합 길이도 똑같아요. 마치 아까 여기 있던 이온 결합 물질처럼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야, 한 칸이야 라는 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금속 결합 물질 역시 우리는 분자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은근히 쉬운 건데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분자지만 분자가 아닌 녀석들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 주변에 다양한 화학물질이 존재하고, 이 화학물질들을 우리가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녀석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이거는 자세한 부분은 다른 단원에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더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데,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과 우리가 그 물질을 활용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물질이 있고, 이 물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이라는 건 물질 사이의 반응을 연구해가지고 이 물질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학이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식으로 그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어떤 물질들을 이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화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화학의 발전 과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일단 불의 발견입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건 불의 발견과 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현상은요, 불이라는 건 사실 아주 먼 옛날 태고적부터 불이라는 현상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용암이 흐르다가 나무를 덮쳤더니 나무가 불타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면서 나무끼리 마찰이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났다. 이 불이라는 건 자연적인 발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 인류가 살기 전 훨씬 이전부터 불이라는 건 존재해왔어요.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을 인류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이용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약 150만 년 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150만 년 전. 몇 년 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아주 먼 과거에 우리는 불을 발견하고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하게 발견을 했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와 산불이다 이러면서 막 활활 타오르고 손대보니까 뜨겁고 막 그거에 닿은 녀석들은 막 색깔이 변하고 타고 막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겠죠. 불을 붙이는 방법을. 그래서 나무끼리 막 이렇게 마찰을 시켜서 불을 붙이고 막 이렇게 마찰을 시켜가지고 불을 붙이면서 우리는 불이라는 걸 발견을 했고 불이라는 걸 가지고 활용을 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냐? 가장 먼저 활용을 한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했죠. 우리가 불을 다룰 수 있게 되자 음식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 그 음식 안에 있는 위험한 요소들, 기생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성과 같은 위험한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겠죠. 게다가 추운 겨울날에 불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역시 생존에 영향을 크게 줬을 것이고요. 무서운 맹수가 달려들어올 때 우리가 방어용으로 불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도 역시나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걸 발견하고 이용한 것이 우리는 화학 발전의 가장 첫걸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불이 왜 화학이냐라고 보면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뭡니까? 연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죠. 연소라는 건 뭐냐면 어떤 탈 물질이 산소를 만나서 빛과 열을 내면서 타는 거잖아요. 그 빛과 열을 우리는 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이 연소라는 과정 자체가 산소와 반응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불 자체를 화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불을 맨 처음 발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불이라는 녀석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물질을 태우느냐에 따라 혹은 그 물질을 태울 때 얼만큼의 산소를 공급하느냐에 따라 그 불의 온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나무 하나를 그냥 태우는 것과 그리고 이 나무를 갖다가 산소가 많은 환경에서 태우는 것과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태우는 것, 나무가 아니라 숯을 태우는 것, 나무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태우는 것, 어떤 물질을 태우고 어떤 환경에서 태우느냐에 따라서 불의 온도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불의 온도를 조금 더 높은 온도로 다룰 수 있게 되면서 다른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속의 재련이에요. 재련. 여러분, 재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재련이라는 건 우리가 금속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땅속에 묻혀있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예를 들어 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라는 순수한 형태로 땅속에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과 같은 금속들은 산소와 반응을 되게 잘해서 산화철, 즉 녹슨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철을 땅속에서 발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구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 순수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산화되어 버린 그 금속에서 산소를 떼어내고 순수한 금속만 빼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을 통칭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재련이라고 불러요. 여기 산화가 된 구리 덩어리가 있네. 여기에서 산소를 떼내고 구리만 꺼냈어야지 구리의 재련이에요. 여기 산화가 된 철이 있네. 산화철 덩어리가 있네. 여기에서 산소를 떼내고 우리는 철만 꺼냈어야지 이걸 철의 재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재련의 과정은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 이 재련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재련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특정 온도 이상의 온도예요. 예를 들면 구리 같은 경우에 재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온도가 청동기 같은 걸 만들 때 최소한의 온도가 700에서 800도씨라고 합니다. 불을 지펴서 700에서 800도씨 정도의 온도를 만들어내면 구리를 재련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철 같은 경우에는 재련하는데 몇 도의 온도가 필요한 거 봤더니 약 1200도씨 정도의 온도가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재련을 하는데 필요한 온도가 더 높은 녀석과 더 낮은 녀석이 있어요. 우리가 불을 다루는 기술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좀 더 높은 온도를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러면 700도에서 녹는 구리와 1200도에서 녹는 철 중에서 뭐가 더 빨리 재련을 성공했고 뭘 더 빨리 활용했을까? 당연히 구리를 먼저 재련에 성공하고 활용하기 시작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철을 이용해서 철을 재련하고 철을 활용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배우는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라는 게 오는 거죠. 특히나
이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뭐 청동기 시대 유품을 보면 무슨 검이 있고 무슨 거울이 있고 무슨 방울 같은 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거냐면 뭔가 실용적인 곳이라기보다는 뭐 제사의 도구랄까 그런 정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큰 영향을 미친 느낌이 들진 않는데 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매우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옆의 종족, 부족 혹은 옆의 나라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고요. 튼튼한 농기구를 만들어서 땅을 밭을 갈고 그리고 좀 더 농사를 수월하게 짓는 용도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고 늘어난 인구를 또 계속해서 늘려나가기 위해서 옆에 나라를 침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런 사회적인 변화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철의 재련을 할 수 있게 된 부분이 화학의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중세 시대와 근대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 말했던 그 금이라는 금속이 아시다시피 되게 비싸잖아요. 되게 희귀한 금속이고 되게 비싼 금속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무엇인가 화학 반응을 하면 다른 물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수소라는 기체가 있어. 산소라는 기체가 있어. 둘을 반응시켰더니 물이라는 액체가 나왔네?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물질과 물질을 반응시키면 다른 물질이 나오네? 그렇다면 금이 아닌 다른 물질을 반응시켜서 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엄밀히 따지면 이 부분은 핵반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원소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압니다. 불가능해요. 기본적인 화학 반응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핵반응이 아니라 화학 반응으로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섞었더니 C라는 물질이 만들어졌거든.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을 반응시키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니까 연금술이라고 부르죠. 연금술. 금이 아닌 것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금술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불가능한데 얘가 성공하지도 못했는데 왜 여기에 들어있냐면 이 연금술, 내가 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에서 사용하는 기구라든가 어떤 실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술이 발전해요. 기술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금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고, 참고로 이 연금술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알케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름을 따서 화학도 케미스트리가 된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라부아지에에 의해서 화학혁명이라는 게 생깁니다. 화학혁명. 라부아지에가 이제 그 현대적인 화학을 이끌어내는 어떤 논문을 발표를 하고 이제 지금의 화학을 만들어내는 화학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이후로 화학은 아주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학이 이렇게 발전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생활 속의 고분자 물질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분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분자라는 건 어떤 물질이냐면요, 말 그대로 높을 고자인데 아주 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분자 하나하나의 덩어리가 상당히 커서 엄청 무겁고 큰 물질을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분자라는 건 보통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작은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물질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연결되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물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은 물질들 여러 개가 뭉쳐서 큰 물질로 바뀐 걸 우리가 고분자라고 불러요. 이때 우리는 이 작은 물질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체라고 부르고요. 단위체. 이 녀석의 단위가 되는 거야. 단위체라고 부르고, 이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화학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큰 덩어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우리가 고분자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분자 물질. 그런데 이 고분자 물질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는 이제 천연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있고요. 천연 고분자.
그리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 자, 천연 고분자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고 자연이 천연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몸 안에도 있죠. 우리 몸도 생물이고 하나의 자연이잖아요. 자, 우리 몸 안에 봅시다.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3대 영양소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뭘 배웠습니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배웠을 겁니다. 자, 탄수화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탄수화물 하면 떠올리는 게 녹말 떠오르실 거예요. 그 녹말이라는 건 어떤 녀석이냐면 우리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뭐냐면 포도당이죠. 그런데 그 포도당을 갖다가 쭉 여러 개를 이어가지고 긴 덩어리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녹말이 되는 거예요. 즉 포도당이라는 단위체를 여러 개를 연결해서 만든 게 뭐다? 녹말이에요. 그래서 천연고 분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녹말과 같은 탄수화물이라든가 혹은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덩어리인 단백질이라든가 지방산과 글리세롤 같은 단위체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덩어리들을 우리는 천연 고분자라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있죠. 우리 플라스틱, 합성 고무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대표적인 예로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폴리비닐 클로라이드, PVC라고 부르죠. 맞죠? 이런 녀석들이 다 뭐냐면 합성 고분자예요. 주로 뭐냐면은 합성 수지, 우리가 흔히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죠. 플라스틱, 합성 수지라든가 뭐 합성 고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합성 고분자입니다. 얘네들도 만드는 방법이 간단해요. 여러분 폴리라는 게 어떤 단어라고 했어요? 폴리. 로보카 폴리 절대 아니죠. 그쵸? 그거는 우리 아들들이 보는 거고요. 폴리는 뭐예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했었죠. 많을 다짜죠. 그래서 폴리에틸렌이라는 건 뭐냐면 에틸렌이라는 단위체를 여러 개를 연결했더니 폴리에틸렌이 된 거예요. 폴리스타이렌이라고 하면 스타이렌이라는 물질이 여러 개 연결돼서 폴리스타이렌이 되는 겁니다. 염화비닐, 그러니까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는 뭐냐면 염화비닐이라는 녀석이 여러 개가 뭉쳐서 만들어진 게 폴리염화비닐, PVC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 뭐라고 붙어있는 것들은 대부분 뭐다? 단위체들이 묶어서 만들어진 중합체고 고분자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지 이런 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 믿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아까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해야 한 차시가 맞을 것 같아서 실생활 문제 해결과 화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생활에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식량 문제라든가 어떤 섬유, 의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문제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식량 문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의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됐어요. 인구가 절대적인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먹는 양도 함께 늘어나게 됐겠죠. 그래서 기존의 농업 기술을 통해서는 이 사람들이 먹는 양을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전 인류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온 게 뭐라면 바로 화학비료예요. 화학비료. 자, 일단 화학비료가 필요한 이유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해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산화탄소와 물만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원소는 수소, 산소, 탄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여러분 생명체를 구성하는 핵산이라든가 혹은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어떤 원소를 포함하냐면 질소라는 원소를 포함해야 되는데 H2O, 물과 CO2, 이산화탄소에는 질소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질소를 어딘가에서 식물이 흡수를 해와야 됩니다. 물론 공기 중에는 78%의 질소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얘를 식물이 활용할 수 있냐? 식물이 활용할 수가 없어요. 공기 중에 수많은 그 질소는 삼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식물들이 활용을 할 수 없고 식물들은 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땅 속에 있는
질산이온이라든가 땅속에 있는 질산이온이라든가 혹은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암모늄 이온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이라는 것들은 어떤 식물이 자라면서 그 땅속에서 그걸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에 무슨 똥을 싸고 퇴비를 뿌리지 않는 이상 다시 걔네들이 공급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량으로 농사를 짓게 되면 같은 땅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농사를 짓게 되기 때문에 땅의 질소 성분들이 모두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다고 이제 뭐 소똥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소를 공급해줄 화학비료가 필요했던 거죠. 그럼 그 화학비료의 성분이 바로 뭐냐? 바로 이 NH2CO라는 요소라는 물질이에요. 근데 이 요소가 바로 질소를 공급해주는 질소비료의 재료인데 이 요소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이 바로 뭐냐면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가 반응하여 요소와 물이 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질소 비료인 요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암모니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라는 게 암모니아를 만드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 이런 화학 반응을 가지죠. 어떠냐면 질소 N2 질소 분자와 그리고 H2 수소 분자가 만나서 NH3 암모니아가 되는 반응이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된다. 끝. 되게 쉽게 만들어질 것 같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얻을 수 있는 수율이 되게 낮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얘를 100개 넣고 얘를 300개 넣으면 얘가 200개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수비를 보면 1대 3대 2니까 100개 넣고 300개 넣으면 20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적인 반응 조건에서는 100개 넣고 300개 넣어도 5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획득 수율이 낮아요. 그러면 그렇게 수율이 낮으면 효율이 떨어지니까 공장에서 안 만들겠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독일의 하버라는 화학자가 이제 얘네들이 가장 잘 반응하는 최상의 조건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 조건이 뭐였냐면 500도씨 200기압이었어요. 500도씨 200기압. 여기서 이제 500도씨의 온도에서 200기압의 압력을 주면서 동시에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는 수율이 확 올라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보슈라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게끔 장치를 설계를 했죠. 공업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암모니아 대량 생산 기술을 만들어내고 암모니아가 대량으로 생산되자 요소 비료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그걸 통해서 식량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식량을 공급할 수 있었던 거죠. 화학의 힘이었던 거죠. 정말 말 그대로 화학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버 보슈법이라고 불렀어요. 하버 보슈법.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류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뭘 입었느냐라고 하면 이런 것들 입었습니다.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뭐 좀 싼 거, 돈 많은 사람들 비싼 거. 예를 들어 비싼 거 하면 부드러운 비단. 비단 어떻게 만들어요? 누에꽃이 번데기가 만든 실을 가지고 만들죠. 그 다음에 면, 목화 씨에서 솜을 따가지고 만들죠. 뭐 삼배, 이제 마라는 식물로부터 이렇게 얻어낸 섬유 조직을 가지고 만들죠. 이 모든 것들은 뭘 가지고 만들어요?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런 섬유를 천연 섬유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천연 섬유는 자연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냐면 생산량이 적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구가 늘어나면 옷을 많이 입어야 되는데 근데 생산량이 적어요. 그리고 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가격은 또 비싸요. 생산량이 적으니까. 그리고 옷이 또 무거워. 밀도가 크고요. 마찰에는 약해요. 구김에도 약하고. 물론 땀을 잘 흡수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제 친환경, 오염이 좀 덜하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긴 했죠. 그래서 어쨌든 얘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좀 더 공업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강도가 강하면서 가격은 싸고 가볍고 그리고 마찰에 강하고 구김이 덜하고 이런 섬유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흡수성은 약간 떨어지고 약간 뭐랄까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여러 가지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섬유들의 개발이 필요했고 그래서 합성 섬유 무엇인가 석유 속에 있는 물질들을 추출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합성해서 만드는 합성 섬유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일론이라든가 대표적인 폴리에스터라든가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합성 섬유가 나온 거죠. 나일론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타킹의 주 재료고요. 매우 가볍고 질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복의 그 안감, 교복 동복의 안감에 보면 맨들맨들한 거 있죠. 그런 게 폴리에스터 재질이고 되게 부드러워요. 자, 그리고 폴리아크릴로나이트릴은 뭐냐면 우리가 그 목도리라든가 스웨터 같은 거 있죠. 그게 진짜 양털로 만든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뭐냐면 양털과 비슷한 구조의 합성 섬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량 생산해서 싸게 누구나 입을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이것도 다 화학의 힘이고요. 마지막으로 주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옛날에 우리가 뭐 움집을 짓고 살았다, 동굴 속에 살았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 초가집을 지었다, 여러 가지 집의 형태가 있었지만 결국 천연재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정말 튼튼하고 큰 건물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멘트예요. 시멘트는 탄산칼슘, 이 석회석으로부터 얻은 탄산칼슘을 가열해서 산화칼슘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산화칼슘을 갖다가 점토, 그러니까 흙이죠 쉽게 말하면 점토와 섞어주게 되면 시멘트가 돼요. 그런데 이 시멘트가 특징이 뭐냐면 이 시멘트에 물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무엇인가 다른 자갈 모래와 섞어가지고 놓으면 그 자갈 모래들을 단단하게 굳혀주는 일종의 접합제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크고 단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바로 이 시멘트 덕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유리 같은 경우에는 모래에 있는 SiO2 그러니까 이산화규소 성분을 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얘는 투명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예전 건축물에는 보이지 않던 투명한 창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런 것들도 다 화학기술이고 주거 문제의 어떤 혁명을 가져온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은요. 어렵게 보는 게 아니라 쉽게 흐름을 보고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니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탄소화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